어머니, 옷이 그게 뭐예요? 오늘은 그냥 쥐 죽은 듯이 구석에 계세요. 아들의 은행장 취임식 날, 며느리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귀에 대고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저는 완벽하게 짐짝 취급을 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낡은 폴더폰의 단축번호가 눌리는 순간 이 취임식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날이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옥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3이 되었어요. 평생을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이 악물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제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3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양장이 비닐 커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방충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유행이 한참 지난 어깨 뻐드렁한 디자인에 단추 하나는 실밥이 터져서 간신히 붙어 있었습니다. 옷깃을 만지작거리니 남편 생각이 났어요. 이 옷을 입고 관 앞에서 엉엉 울었던 그날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비친 제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검버섯이 핀 손등, 굽어가는 허리. 누가 봐도 시장에서 콩나물이나 파는 늙은 할머니처럼 보일 것 같았죠.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명동 사채 시장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온 세월이 저 눈빛 속에 서려 있었어요. 오늘은 제 아들 준호가 대한저축은행 은행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73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 벅찬 날이 또 있었을까요?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피눈물 흘렸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가 첫 돌 때 아빠가 세상을 떠났으니 저 혼자 젖먹이를 키운 거였죠. 새벽마다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고 밤이면 장부를 정리하며 눈을 부릅뜨고 살았던 지독한 날들이요. 그 세월을 버텨낸 건 오로지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오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남대문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도 깎으려 드는 짠돌이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깍두기 더 달라, 파 좀 더 넣어달라 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하지만 그건 제 겉모습일 뿐이었죠. 제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택시를 타고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저축은행 본점 건물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고 외벽에는 제 아들 준호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강준호 은행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저는 한참을 그 현수막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에 혼자 키운 아들이 저 큰 건물의 주인이 되다니요. 이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전문 앞에서 보안 요원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잡상이는 뒷문으로 가세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잡상인이라니요. 제가 누군데? 나는 오늘 취임하는 강준호 은행장 어머니예요. 보안 요원이 위아래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양장, 굽이 달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구두, 허름한 손가방. 그의 눈빛에서 노골적인 경멸이 느껴졌어요. 아, 네.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그가 비웃듯 말했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동철이었습니다. 경비반장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제 앞에서만큼은 허리를 깊이 숙였죠. 그는 제가 30년 전 시장에서 걷어 키운 고아 출신이에요.
15살에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던 아이를 제가 데려다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은행 경비반장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최측근이었습니다. 동철이가 보안 요원을 쫓아내고 저를 안내하면서 작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오늘은 좀 참으셔야 합니다. 저쪽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쪽이라면 며느리 최미라를 말하는 거겠죠. 로비에 들어서자 눈이 부셨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채우고 샴페인 타워가 세워져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초청 손님들은 하나같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의 낡은 양장과 다른 구두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죠. 저는 행사장 구석 커다란 기둥 그림자에 가려진 의자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앉으니 제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청소부 아니야?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10분 전이었어요. 준호가 저 멀리서 귀빈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아들. 훤칠한 키에 번듯한 양복을 입은 아들이 대견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세게요. 화려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최미라가 저를 향해 걸어온 거였습니다. 갤러리 관장 출신답게 금발로 염색한 머리를 한껏 올린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미라가 제 옆에 쪼그려 앉으며 주변 하객들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사모님의 미소였죠. 그러고는 제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어요. 차가운 숨결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 누더기를 입고 오신 거예요? 동네 경로당 잔치인 줄 아세요? 미라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쥐 죽은 듯이 저 구석 창고방에 계세요. 다른 생각 마시고요. 괜히 앞에 나섰다가 준호 씨 망신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박수만 치시면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가슴이 순간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저 멀리 준호에게 눈빛으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준호야, 내 어미다. 와서 말려다오. 하지만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더니 고개를 돌려 다른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라가 다시 얼굴에 가면을 쓰듯 활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마치 저에게 세상 다정한 안부를 물은 것처럼 연기하며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세요, 어머님. 미라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 비품 창고라고 적힌 문 앞에서 그녀는 저를 거칠게 밀어 넣었어요. 청소 도구함과 부러진 의자들이 쌓여 있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 비위 상해요. 냄새도 나고. 취임식 끝날 때까지 여기서 쥐 죽은 듯이 계세요. 끝나면 차비 드릴 테니 뒷문으로 가시라고요. 쾅! 문이 닫히고 캄캄한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하 박수 소리, 웃음소리, 클래식 음악 소리. 그 화려한 소리들이 비좁은 창고 안의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구석에 있는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글픔에 가까웠죠. 하지만 미라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은행 지분 65%를 가진 실제 주인이라는 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모습을 감추고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던 거죠. 그렇기에 며느리는 제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뒷방 늙은이인 줄로만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구석에서 박수나 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벽 틈으로 로비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로비 중앙에 커다란 추상화 그림이 걸려 있었고 미라가 마이크를 잡고 손님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해외 거장의 작품으로 시가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저희 은행의 격을 높여줄 소장품이죠. 저는 그림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인사동 페인트 가게에서 3년을 일했던 경험, 그리고 명동에서 수많은 담보물을 감정했던 제 촉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그림의 질감이 조잡했고 환기구 틈으로 아직 마르지 않은 유화 특유의 희석제 냄새가 미세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저 그림 물감이 덜 말랐구먼. 수억짜리 명작이 저렇게 허술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라의 환한 웃음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났어요. 돈 냄새, 그리고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이 폰은 스마트폰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제가 가장 믿는 무기였어요. 단축번호 1번에는 동철이가, 2번에는 김 전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버튼 하나면 은행 전체가 멈출 수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어요. 창고방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 아래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이 악물고 살아왔으니 이 정도쯤이야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새끼를 망치려는 저 여우 같은 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취임식은 예정대로 끝나지 않게 되리란 걸요. 저 장옥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창고방 벽이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옆방에서 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웅성거리는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며느리 미라였어요. 아까 저를 이 창고에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아버렸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미라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기야, 그림 감정가 뻥튀기 된 거 확인했지? 미라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속삭이듯 낮았습니다. 평소 저한테 내뱉던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300억 대출만 승인 나면 바로 뜨는 거야. 걱정 마. 저 노인네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할망구일 뿐이야. 우리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어. 노인네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동시에 머리가 맑아지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비행기 표는 예약해뒀어? 응, 알았어. 사랑해, 자기야.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서 몸을 떼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죠. 300억 대출, 뻥튀기 된 감정가, 싱가포르 도피,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림이 위작이라는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며느리가 가짜 그림을 담보로 은행 돈을 빼돌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피 같은 돈으로 세운 은행을요. 남편이 살아생전 피땀 흘려 모은 종잣돈으로 시작한 그 은행을 전연히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서 며느리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동에서 30년을 버텨온 제 본능이 저를 붙잡았어요. 지금 나가서 소리쳐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증거도 없이 노망난 시어머니가 헛소리한다고 치부당할 게 뻔했죠.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동철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회장님. 동철아, 지금 당장 메인 서버 오류네. 저는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죠. 네, 회장님, 지금 막 취임식 시작하려는 참인데요. 내가 시킨 거 절대 티내지 말고 기계 고장인 것처럼 전산 마비시켜. 지금 즉시.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이 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고 문틈으로 로비를 내다봤습니다. 모든 대형 스크린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떴어요. 긴급 시스템 점검 중, 행사 일시 중단.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굉음이 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게 무슨 일이야? 미라가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단상 옆에 서 있던 아들 준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직원들에게 뭐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 그 달콤한 목소리로 통화하던 상대였겠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혼란을 틈타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들 스크린이 꺼지고 조명이 나간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저는 짐짓 놀란 척 연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냐? 불난 거 아니냐? 미라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악을 쓰며 화풀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 책임자 불러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로비 중앙에 걸린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그림 표면을 자세히 살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덧칠된 붓자국, 덜 마른 유화의 흔적,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희석제 냄새. 이건 기껏해야 몇십만 원짜리 습작 수준이었어요. 저는 손을 대지 않고 눈으로만 확인한 뒤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증거는 나중에 확보하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며느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였어요. 경비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철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단순 과부하 오리로 위장했습니다. 외부 해킹 흔적은 전혀 없고 기계 노후화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보고될 겁니다. 잘했어. 그리고 이것 좀 봐. 동철이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며느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강남 모처 호텔 스위트룸,
남성용 명품 시계 구입, 싱가포르행 편도 항공권 예약. 날짜를 보니 항공권은 다음 주였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도 사채업자들에게 쫓길 때도 이렇게 분하진 않았어요. 내 가족이, 내 며느리가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계산도 함께 돌아가고 있었죠. 명동 바닥에서 구른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동철아, 저 그림 감정한 업체가 어디야? 갤러리 M이라는 곳입니다. 며느리분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 그럼 그 갤러리 뒤를 좀 캐봐. 최근 6개월간 거래 내역이랑 자금 흐름 전부 다 조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밖에서 소란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방송으로 단순 기기 결함입니다. 곧 정상화되겠습니다 하고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주요 인사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뜨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원하던 화려한 취임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까지 걸어 올라가느라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73 늙은이가 계단을 오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베이터를 탔다간 누군가 마주칠 것 같았어요.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바람이 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내 은행, 내 돈, 그리고 썩어 빠진 내 며느리. 내가 직접 도려내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걱정하는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준호야, 오늘 일은 괜찮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재수 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니까. 아들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리고 뒤에서 미라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저 늙은이가 와서 일 터진 거라니까. 뚜뚜뚜.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 새끼가, 내가 전 먹여 키운 내 새끼가 저렇게 됐구나. 그 예쁘던 아기가, 엄마 손잡고 유치원 가던 그 꼬마가 이제는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울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정막이 저를 감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장롱 위에 모셔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소주 한 병을 따서 잔에 부었습니다. 남편 잔에도 한 잔 따랐어요. 여보, 나 지금 무서워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어요. 근데 나 물러설 수 없어요.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전연히 다 빼먹게 놔둘 순 없잖아요. 소주를 한 잔 털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어요. 눈물인지 술인지 모를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속 남편의 눈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 명동 바닥에서 함께 피땀 흘리며 구르던 그 시절의 남편이 떠올랐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 맞다. 당신은 항상 그랬죠.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라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저는 폴더폰을 들어 동철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내일 아침부터 고액 대출 승인 전부 보류시켜. 전산 시스템 점검 핑계대고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피로가 밀려왔어요.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름진 손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하지만 아직 쓰러질 순 없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명동장 여사가 누군지 전현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내가 왜 30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남았는지 알게 해줄 거라고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지지 않겠다고. 제 손으로 시작한 싸움이니 제 손으로 반드시 끝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꿈속에서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돌았거든요. 저 노인네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할망구일 뿐이야.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죠. 이마에 깊이 팬 주름이 유독 선명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30년을 버틴 그 눈빛이요. 아침 8시에 동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갤러리 M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래, 빨리 와라. 30분 뒤 동철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회장님, 앉아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철이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어요. 갤러리 M은 3년 전에 설립됐습니다. 대표는 최미라, 그러니까 며느리분이시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박현우라는 남자입니다. 38살, 미술품 중개상이에요. 이태리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학위 위조 의혹도 있습니다. 동철이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번듯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눈매가 날카롭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게 교활해 보였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양복도 한눈에 비싸 보였어요. 이 남자가 갤러리 M의 실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과 3년째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년이라. 그럼 준호와 결혼하고 2년 뒤부터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내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전혀는 다른 남자와 놀아난 겁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에 쥔 사진이 구겨질 것 같아서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증거는 호텔 출입 기록, 해외여행 동반 기록, 그리고 이겁니다. 동철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 청담동 오피스텔 42평짜리입니다. 명의는 박현우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 자금은 갤러리 M법인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8억 원입니다. 8억 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은행 자금이 빠져나간 거였죠. 내 남편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전현이 바람둥이 남자한테 집을 사준 겁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더 있나? 네, 회장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철이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취록이었어요. 어젯밤 며느리분과 박현우의 통화 내용입니다. 저희 보안팀에서 확보했습니다. 저는 녹취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려왔어요. 미라 자기야, 큰일 났어.
취임식이 엉망이 됐어. 현우 왜? 무슨 일인데? 미라 전산이 갑자기 마비됐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현우 뭔데? 미라 시어머니가 와 있었어. 그 늙은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현우 뭘 눈치채? 그냥 노망난 할머니잖아. 미라 아니야. 눈빛이 달랐어. 예전에 사업하던 시절 눈빛 같았다고. 현우 그래서? 미라 우리 계획 앞당기자.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우 대출 승인은? 미라 준호한테 압박 넣으면 돼. 그놈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저는 녹취록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서글픔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 있어, 동철아? 네, 회장님. 이건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동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며느리분이 회장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남의 모 신경과 병원장과 접촉한 기록이 있어요. 3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고 그 사이에 은행 돈을 다 빼먹겠다는 거였어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가둬놓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악독한 년이 또 있을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동철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분과 아드님의 통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읽었어요. 미라 자기야, 엄마 일 어떻게 할 거야? 준호 당신이 알아서 해. 미라 요양원 보내는 거 진짜 괜찮겠어? 준호 엄마가 충격받지 않게 조용히 진행해. 나는 모르는 걸로 하고. 미라 알았어. 내가 깔끔하게 처리할게. 녹취록을 읽는 내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 새끼가, 내가 젖 먹여 키운 내 새끼가 전염편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쳐넣는 걸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하다니요.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취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기증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동철아. 네, 회장님. 저 병원장 뒤를 캐. 의료면허 취득 과정, 병원 운영 내역, 전부 다. 그리고 갤러리 M으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도 완벽하게 정리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거 다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혹시 모르니 회장님 신변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동철이가 나간 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마음도 하늘처럼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30년간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이 악물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나를 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낡은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아들 준호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준호야. 무슨 일이니? 내일 저녁에 시간 돼? 미라랑 같이 저녁 먹자.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녁을 먹자는 걸까요? 아무래도 뭔가 수상했어요.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어제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잖아. 미안해서.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준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래, 알았다. 내일 저녁 몇 시에 어디서 보면 되니? 저녁 7시에 청담동 식당으로 올래?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담동이라.
그 동네에 뭐가 있죠? 아, 맞다. 박현우 그놈의 오피스텔이 청담동에 있다고 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동철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철아, 내일 저녁에 아들이 청담동에서 밥 먹자고 하더라. 뭔가 수상해. 미행 붙여줘.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녹음기도 챙겨놔.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모르니까 저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소주를 한 잔 따랐어요. 남편 잔에도 한 잔 따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들이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혼자 아들 키우느라 피눈물 흘렸는데 그 대가가 이거였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좌판 펼치고 밤이면 장부 정리하며 뜬 눈으로 밤새운 그 세월이 다 허사였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내가 잘못 키웠다고 용서해달라고 중얼거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지가 눈물에 젖어서 뭉개졌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토끼처럼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코도 벌겋게 됐죠. 하지만 그 눈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불꽃이요.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눈물은 약한 사람의 무기입니다. 이제 울 만큼 울었으니까 싸울 때가 됐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거였어요. 가죽이 닳아서 색이 바랬지만 아직 튼튼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은행 지분 증서와 경영권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지분 65%. 이게 제 무기였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은행을 뒤집을 수 있었죠. 내일 저녁 그 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혹시 전현들이 저를 그 자리에서 요양원으로 끌고 가려는 건 아닐까요? 위조된 진단서를 들이밀면서요. 하지만 저 장옥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명동에서 30년을 버틴 여자가 누군지 전현들한테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저는 살아서 복수를 남길 겁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지더니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다시 장롱에 넣고 내일 입을 옷을 꺼냈어요. 이번엔 낡은 양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단단하고 품이 있는 옷이죠. 내일은 제대로 차려입고 갈 겁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사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오랜만에 입는 옷이라 좀 헐렁했지만 품위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귀걸이도 했어요. 결혼 50주년에 남편이 선물한 진주 귀걸이였죠. 오늘은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 했습니다. 동철이가 보내준 소형 녹음기를 블라우스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주변 소리가 전부 녹음된다고 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동철이가 챙겨준 거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3 노인이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택시 라디오에서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라 불렀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저녁 7시 정각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발렛 파킹 직원까지 있는 걸 보니 꽤 비싼 곳이었어요. 준호와 미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개인실 안쪽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꽃까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라가 활짝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창고에 저를 밀어넣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목소리도 달콤했고 표정도 다정했습니다. 오늘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보석 목걸이까지 걸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연기 한번 기가 막히는구나. 저 웃는 얼굴 뒤에 독을 품고 있으면서 엄마 앉아요. 준호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저는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고급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산의 진미가 따로 없었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복죽, 한우 불고기, 해물찜. 하나같이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미라가 제 앞에 음식을 덜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면서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이 화려한 음식들이 다 함정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씹으며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준호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미라는 연신 저한테 음식을 권하면서도 눈이 자꾸 시계를 향했죠.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개인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이었어요. 가운 주머니에 청진기가 꽂혀 있었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아, 오셨네요.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죠.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분은 강남 행복요양원 원장님이시고요. 이분은 서울신경과 김 원장님이세요. 오늘 특별히 시간 내주셨어요. 미라가 능청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두 남자를 천천히 훑어봤어요. 요양원 원장이라는 남자는 능글맞게 웃고 있었고 의사라는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어요. 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망난 할머니처럼 보이려고요. 뭔 말이냐? 어머님이 요즘 건망증이 심하시잖아요. 저희가 걱정이 돼서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셨어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검사라. 이미 위조된 진단서가 저 가방 안에 들어있겠죠. 의사라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진단서였어요. 초기 치매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단기 기억력 손상, 판단력 저하. 온갖 그럴듯한 말들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한 번도 검사받은 적 없는데 진단서가 있다니 이보다 더한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님, 이 진단서에 따르면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상태예요. 행복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어떨까요? 미라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빨리 이 늙은이를 치워버리고 싶다는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제 눈을 피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부끄러운 건지 미안한 건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저런 모습이라니. 30년간 밤잠 설쳐가며 키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준호야. 제가 부르자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너도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 엄마, 그게. 준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옆에서 미라가 팔꿈치로 준호를 쿡 찔렀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건강도 좋아지실 거예요. 미라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카드를 꺼낼 때가 됐습니다. 블라우스 주머니 안에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미라야, 박현우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순간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옆에 있던 준호도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요? 미라가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청담동 오피스텔 42평짜리 8억 원 주고 샀다며? 갤러리 엠버빈 계좌에서 돈 빠져나간 거 다 알아.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컹거렸어요. 300억 대출 사기, 싱가포르 도피 계획,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이를 악물었죠. 테이블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요양원 원장과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도끼가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정말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신 것 같네요. 헛것을 보시나 봐요. 미라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철이가 준비해준 증거 자료였어요. 호텔 출입 기록, 해외여행 동반 사진,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 그리고 통화 녹취록 사본. 저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미라와 박현우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이래도 헛것이라고 할 거니?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에서 도끼가 솟아올랐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 미라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온 이 진단서, 위조된 거라는 것도 알아. 김 원장이라고 했나?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가. 의사라는 남자가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원장도 허겁지겁 서류를 챙기더니 개인실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을 꽉 주었어요. 미라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보구나. 이 은행 지분 65%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명동에서 30년을 버틴 사람이 누군지 똑똑히 기억해둬.
이제부터 내가 뭘 하든 내 눈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개인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걸었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뒤에서 미라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자 동철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앞에 서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녹음 잘 됐어? 네, 완벽합니다. 차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식당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손등을 보니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던 걸까요? 오늘은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전현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300억 대출 사기를 막아야 하고 전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지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전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분명 뭔가 꿈일 거였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죠. 다음 날 아침 9시 동철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분이 오늘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경영권 박탈 안건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경영권 박탈이라니. 전현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젯밤 제가 증거를 들이밀었으니 선수를 치려는 거였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잠그기가 힘들었어요. 은행 본점에 도착하니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로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이미 끝난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사회실 앞에 도착하니 동철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 함정을 파놨어요. 무슨 함정? 며느리분이 어젯밤 사이에 이사진 과반수를 포섭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것 같아요. 회장님 지분이 65%라도 이사회에서 경영 부적격 판정이 나면 경영권이 정지될 수 있어요. 저는 이사회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싸우려면 정면에서 부딪혀야 했죠. 비켜, 동철아.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열댓 명의 이사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미라가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침착하고 당당했죠. 빨간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전쟁터에 나온 장군 같았어요.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박현우였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죠. 직접 보니 더 교활해 보였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미라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당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사회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예요. 어머님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려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사들 대부분이 시선을 피했어요. 이미 미라 편으로 돌아선 거였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박현우라는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장옥분 회장의 최근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어젯밤 식당에서의 장면이었어요. 제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소리치는 모습, 의사와 요양원 원장을 쫓아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잘라붙인 거였죠. 앞뒤 맥락은 다 잘려나가고 제가 흥분해서 소리치는 장면만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회장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분이 은행을 경영하면 수천 명의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전현들이 미리 녹화를 해놓고 편집한 거였어요. 어젯밤 그 자리에 몰래 카메라가 있었던 겁니다. 함정이 이중으로 파여 있었던 거죠. 제가 반격한다고 좋아했는데 그것마저 전현들의 계획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앞뒤가 다 잘렸잖아. 제가 소리쳤지만 이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미라 편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어느 쪽이든 저한테는 배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목소리였죠. 장옥분 회장의 경영권 정지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이사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제가 직접 발탁하고 키운 사람들이었어요. 30년간 함께 일해온 동지들이었죠. 김 전무는 신입 시절 제가 밤새워 가르쳤던 사람이었고, 박 이사는 어려울 때 제가 아들 학비까지 대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4명 중 9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이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장옥분 회장의 경영권은 정지됩니다. 미라가 선언했습니다. 목소리에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죠.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건강 회복하시면 그때 다시 뵐게요. 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완전히 승리자의 표정이었죠. 박현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현들이 완전히 은행을 장악한 거였습니다. 내 남편이 피땀 흘려 세운 은행을 저 뱀 같은 년들이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미라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칼로 등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동철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일군 은행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거였어요. 남편과 함께 밤잠 설쳐가며 키운 은행을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 발짝도 떼기가 힘들었어요. 동철이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서울거리가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한테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낡은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준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미라가 그러지 않으면 나까지 같이 물러나야 한다고 했어. 나도 살아야 하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손 하나 들지 않고 구경만 하던 아들이었어요. 준호야, 내가 엄마 편이었던 적이 있었니?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은행도 아들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30년간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제가 되어버렸죠. 새벽마다 시장에서 좌판 펴던 날들, 밤마다 장부 정리하던 날들, 그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됐을 것 같았습니다. 동철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가 끝나지 않았어? 다 끝났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지분은 그대로입니다. 경영권이 정지됐을 뿐이지 주주 권한은 살아있어요. 법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동철이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저는 젖은 눈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야? 박현우의 과거 전과 기록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살았어요. 출소한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M에서 빠져나간 돈의 정확한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횡령 증거가 완벽하게 잡혔어요. 금액이 총 23억 원입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박현우라는 놈의 범죄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현들이 아무리 교활해도 법망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검찰에 고발하면 저놈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회장님, 아직 싸울 수 있어요. 저놈들이 아무리 이사회를 장악해도 법 앞에서는 못 버팁니다. 동철이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아직 안 끝났어. 전현들이 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동에서 30년을 버틴 여자가 이 정도에 무너질 리 없었어요.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현들이 법으로 나를 찍으려 했으니 나도 법으로 전현들을 짓밟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철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박현우의 전과 기록, 갤러리 M 횡령 증거, 통화 녹취록 사본. 이 증거들이면 충분히 저놈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청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 서류 뭉치를 든 변호사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는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2시간이 넘게 기다린 끝에 겨우 담당 검사를 만날 수 있었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장옥분 씨, 고발장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젊은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표정이 무덤덤했습니다. 제 서류를 대충 훑어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참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녹취록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된 거라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불법 녹음이에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불법 녹음이라니. 그렇게 중요한 증거인데 소용이 없다니요. 동철이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공들여서 모은 증거인데. 그리고 횡령 증거라고 하셨는데 이건 내부 거래 기록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횡령을 입증하려면 더 명확한 자금 흐름과 사용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하지만 23억 원이 갤러리 M으로 빠져나갔어요. 그게 횡령 아니면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법인 간 거래로 위장되어 있어서요. 정상적인 미술품 구매 대금으로 처리됐더라고요. 수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저는 맥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다른 쪽에서 먼저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쪽이요? 검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최미라 씨가 장옥분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어젯밤 제출됐더라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현이 먼저 손을 쓴 거였어요. 제가 고발하려는 걸 미리 알고 역으로 고소한 겁니다. 한 발 앞서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교활한 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석 일자는 따로 통보해 드릴게요. 검찰청을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동철이가 저를 부축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회장님,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낡은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옥분 여사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어요. 네, 누구시죠? 저는 대한저축은행 법무팀장입니다.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죠?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장 여사님 명의의 법인카드와 은행 계좌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소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 사이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처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영권 분쟁 중에는 주주 의결권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 날 때까지 여사님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주주총회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차가 쌩쌩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분 65%가 무슨 소용입니까? 의결권이 정지되면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는 거였죠.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게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5개, 6개. 아들 준호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양복, 구두, 책들이 함부로 담겨 있었죠.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메모지였어요.
엄마, 미라가 이혼하자고 해요. 나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이혼이라니. 그 여우 같은 년이 아들마저 버리는 건가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아들은 이용당한 것 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은행장이라는 자리가 필요했을 뿐 아들 자체는 필요 없었던 거죠. 저는 상자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경영권도 주주권도 아들도 하나씩 하나씩 제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죠.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걸 잃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동철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보안팀이 해체됐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분이 보안팀 전원을 해고시켰어요. 저도 오늘부로 퇴사 처리됐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인데 이렇게 쫓겨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동철이마저 잃으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내 편이라곤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동철아, 미안해. 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내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구나.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회장님 편입니다. 해고당해도 상관없어요. 30년 전 저를 걷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동철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위해 남아준 사람이 아직 있었어요. 돈도 안 되는 일에 목숨 걸어주는 사람이요. 고마워, 동철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소주병을 들었지만 마실 기운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은행도 아들도 다 잃었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죠. 검은 머리카락에 반듯한 이목구비. 명동에서 함께 고생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좌판 하나로 시작해서 은행까지 읽었던 그 세월이요. 비 오는 날이면 천막 밑에서 오들오들 떨며 장사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다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숨이 붙어 있는 한 싸워야 한다고. 우리가 명동에서 그렇게 버텨왔듯이 지금도 버텨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아들 준호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만신창이었습니다.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 있었어요. 코도 부어올라 있었고 광대뼈 쪽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옷도 찢어지고 더럽혀져 있었어요. 마치 폭행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저는 달려가서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아들 몸에서 피 냄새가 났어요. 준호가 제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했어? 박현우요. 그놈이 패거리를 데리고 와서 저를 때렸어요. 4-5명이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덮쳤어요. 미라가 시켰대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입 다물고 있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현들이 결국 아들까지 버린 거였어요.
처음부터 준호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은행장이라는 허수아비가 필요했을 뿐 진짜 권력은 전현들이 쥐고 있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요? 다 잃었어요. 아내도 직장도 명예도 다 잃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처량했습니다. 한때는 은행장이라고 큰 소리치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맞아서 코피 흘리며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멍든 얼굴이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야 봐. 엄마 눈을 똑바로 봐. 아들이 젖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혼날 때 그 눈빛이었어요. 40이 넘은 아들이지만 제 앞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전현들이 우리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엄마가 반드시 되찾을 거야. 은행도 내 명예도 다 되찾을 거야. 내가 맞은 만큼 전현들한테 갚아줄 거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들의 몸에서 피 냄새가 났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싸워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내 아들을 패고 버린 전현들을 반드시 무릎 꿇릴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돈이나 은행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새끼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겁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명동에서 30년을 버틴 장옥분이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준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재운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어둠만 펼쳐져 있었죠. 새벽 5시쯤 되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동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뛰어다닌 듯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양복은 구겨지고 넥타이도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아니, 흥분되어 있었죠. 마치 보물을 찾은 사람 같았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어? 결정적인 증거요. 저놈들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저는 동철이를 서둘러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동철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젯밤에 옛 동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전산팀에서 20년 넘게 일한 친구예요.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며느리분이 저희를 해고하면서 입막음 돈을 줬는데 그 친구는 양심에 찔렸던 모양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시스템이 범죄에 쓰이는 게 견딜 수 없었대요. 동철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내부 전산 기록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취임식 날 전산 마비 사건 기억하시죠? 그게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킨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의도적이라니.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그날 전산 시스템에 외부 접속 기록이 있어요. 접속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갤러리 M입니다. 갤러리 M에서 은행 전산에 접속했다고요? 네. 박현우가 해커를 고용해서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킨 겁니다. 그 틈을 타서 300억 대출 서류를 승인 처리했어요. 취임식 혼란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사람들은 전산 오류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취임식 당일 오후 2시 30분. 전산이 마비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접속 경로, 서버 로그, 해킹 흔적까지 전부 남아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진짜입니다. 전산 전문가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동철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해외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빽빽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300억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습니다. 갤러리 엠법인 계좌를 거쳐서 싱가포르 비밀 계좌로 송금됐어요. 3단계를 거쳐 자금 세탁을 한 겁니다. 최종 계좌 명의는 박현우입니다. 저놈이 모든 돈을 챙긴 거예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전현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철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송금 승인자 명의를 보십시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송금 승인자 칸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이사회 의장 김태우? 네.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 출신이죠. 감독원에서 30년 일하다가 퇴직하고 은행 이사회로 왔어요. 며느리분이 포섭한 겁니다. 3년 전에 이사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금융 시스템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이라면 미라가 박현우와 사귀기 시작한 때와 같았어요.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결혼도 아들에 대한 사랑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오직 돈만을 노린 계획된 범행.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전산 해킹, 횡령, 해외 도피 자금 은닉. 이 정도면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해요. 중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철이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문서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종이 뭉치였어요. 어젯밤 박현우와 며느리분의 통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합법적으로요. 통신사 협조를 받아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녹취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미라 자기야, 일이 커지고 있어. 준호가 시어머니한테 갔대. 현우 그래서? 그 바보가 뭘 할 수 있겠어. 미라 혹시 모르잖아. 우리 계획 앞당겨야 할 것 같아. 현우 싱가포르 비행기는 모레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미라 돈은 다 옮겼어? 현우 300억 전부 내 계좌로 들어왔어. 이제 한국에서 할 일은 끝났어. 저는 녹취록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300억을 통째로 들고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우리 은행 고객들의 돈을, 제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요. 모레 싱가포르로 도망친다고? 네. 내일 밤 11시 인천발 싱가포르행 비행기입니다. 1등석 2자리를 예약해 놨더라고요. 그 전에 잡아야 합니다. 한번 출국하면 끝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꽃이 타올랐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3년간 전현들이 꾸민 음모의 전모가 밝혀진 거였어요. 동철아, 금융감독원에 아는 사람 있어? 네, 있습니다. 감독원 수사국장이 제 후배예요. 군대 동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 연락해. 이 증거들 전부 넘기고 긴급 수사를 요청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쪽도 연락해 놓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증거니까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지난번처럼 문전박대 당하지 않을 거예요. 동철이가 나간 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상황 같았어요.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준호를 깨웠습니다. 아들이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얼굴에 멍은 여전했지만 어젯밤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증거가 나왔어. 전현들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동철이가 밤새 뛰어다녀서 찾아낸 거야. 전산 해킹 기록, 싱가포르 비밀 계좌, 자금 세탁 증거까지 전부 있어.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잠이 확 달아난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전산 해킹, 싱가포르 계좌, 내일 밤 도주 계획까지. 아들은 입을 딱 벌린 채 듣고 있었어요. 모레 비행기라고요? 그럼 시간이 없잖아요. 아들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움직여야 해. 내일 밤 전에 저놈들을 잡아야 해. 내가 도와줘야 해. 제가 뭘 도와요? 아들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넌 아직 은행장 직함이 남아있어. 내부 고발자로 나서면 수사에 힘이 실릴 거야. 내가 직접 진술하면 저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져. 준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두려움이 얼굴에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저도 전현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요. 이 멍든 얼굴이 증거잖아요. 아들이 멍든 얼굴로 웃었습니다. 처량했지만 그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금융감독원 앞에 섰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웅장한 건물이 보였어요. 동철이와 준호가 양옆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저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가자. 저는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유리문이 열리고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수사국장실에서 3시간 동안 진술을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제 목소리가 쉬어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국장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긴급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밤 안에 움직이겠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즉시 내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전현들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며칠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나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 손이 차가웠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전현들이 철창에 들어가는 걸 눈으로 봐야 끝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은행도 되찾아야 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납니다. 명동에서 30년을 버틴 장옥분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전현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은행도, 명예도, 아들의 미래도요.
그날 밤 10시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동철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밤이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금융감독원 수사관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들 10댓 명이 출국장 입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차올랐어요. 밤 10시 40분 미라와 박현우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에 고급 코트. 마치 여행을 떠나는 연인처럼 보였죠. 300억을 들고 유유히 빠져나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현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서 수사관들이 움직였어요. 4~5명이 한꺼번에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최미라 씨, 박현우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박현우는 도망치려고 몸을 틀었지만 수사관 3명에게 금방 제압당했어요.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한테 이럴 수 없어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구두 소리가 공항 바닥에 울렸어요. 미라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 교만하던 얼굴이 두려움으로 뒤틀려 있었어요. 시어머니. 아니,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미라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볼 생각이야. 법정에서 보자꾸나. 저는 차갑게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미라가 뒤돌아보며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꿋꿋이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출구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동철이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됐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 끝났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30년간 지켜온 것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항 천장의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의결권 정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제 주주권이 회복됐거든요. 미라와 박현우가 체포되자 법원도 판단을 바꾼 거였어요. 저는 당당하게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 남편이 사준 것들이었죠. 이사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새로운 이사회 구성입니다. 제가 선언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사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김태호 이사는 해임합니다.
공범으로 수사 중이니 당연한 조치겠죠. 김태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어요. 변명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사회에서 경영권 박탈에 찬성하신 분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사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용서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사들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단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그때는 봐주지 않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 은행은 제 남편과 제가 30년간 피땀 흘려 일군 곳이에요. 다시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사들이 연달아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은행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거든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은행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어요. 넓은 책상, 가죽의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책상 위에는 남편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라도 이것만은 치우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사진을 들어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사무실에서 꿈을 키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얼굴에 멍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왔니?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들을 맞았습니다. 준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씀 안 듣고 저 여자한테 속아서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제가 고집만 부렸어요. 됐어.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40이 넘은 아들이지만 제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엄마,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맨바닥부터요. 은행장 자리가 아니라 평사원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실력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건방지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나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제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내 아버지도 그렇게 시작했어. 은행 창고에서 박스 나르는 것부터 시작했지. 20년 걸려서 은행장이 됐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들 몸에서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석 달 뒤 미라와 박현우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었어요. 저는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미라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머리도 헝클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미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현우, 동일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추징금 300억 원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건 부당해요. 항소할 거예요.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발버둥 치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저 여자도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동정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현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요. 법정을 나오니 밖에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동철이와 준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얼굴에서 멍자국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은행 지켰어요. 아들도 되찾았고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동철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명동에서 30년을 버틴 장옥부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은행을 더 키워야 하고 아들을 제대로 된 후계자로 키워야 해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73 노인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글쎄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명동 좌판에서 시작해 은행까지 일군 여자예요. 이 정도 시련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동철이의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벚꽃잎이 우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